난년 빙굴의 어둠 속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긴 공명음을 남기며 정적을 파고들었다. 20년 만년설이 뒤덮인 북해의 심처, 그 차가운 빙벽 속에 갇혀보낸 세월이다. 살아남으라 하셨습니까, 아버님? 백운이의 눈꺼풀 위로 서리가 맺혀있다. 가문 눈꺼풀 너머로 붉은 불길이 번진다. 20년 전의 그날 밤이다. 비명과 건명이 뒤섞이고 청운 건문의 푸른 문장이 불타오르던 밤. 어린 운이의 손을 놓으며 절벽 아래로 밀어내던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여전히 생경하다. 복수는 얼음보다 차갑게 식어야 완성되는 법. 운이의 심장이 느릿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고동치기 시작한다. 운이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에 만년의 얼음이 미세하게 금가기 시작하더니 이내 대지를 뒤흔드는 진동으로 변했다. 북해 빈궁의 금기, 빙룡신공. 인간의 체온마저 얼려버리는 그 극음의 기공이 그의 혈맥을 타고 복주한다. 열려라. 거대한 빙벽이 폭발하며 날카로운 얼음 파편들이 사방으로 비산했다. 자욱한 얼음 안개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온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백발,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 그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바닥에 눈이 얼어붙어 결정이 맺힌다. 빙굴의 주인이 나오셨나 보군. 빙굴 밖, 보물을 노리고 매복해 있던 마교 잔당들이 칼을 꼽아든다. 거무죽죽한 돌을 든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온다. 운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에 날리는 백발 너머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다. 가진 걸 다 내놓으면 목숨만은? 사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운이의 손가락이 가볍게 튕겨졌다. 운이의 손가락이 가볍게 튕겨지는 순간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지금이 몇 년인가? 운이의 물음에 사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든다. 그의 발밑에서부터 푸른 얼음이 타고 올라와 무릎까지 굳어버린 탓이다. 대원 25년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대원 25년이라. 20년이다. 가문이 멸하고 무림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채 흐른 시간. 운이의 눈이 남쪽 중원을 향한다. 조천세, 그자가 여전히 무림면주인가? 그렇습니다. 맨주님은 이미 주원의 태양으로. 운이의 입가에 서늘한 호선이 그려진다. 태양이라. 곧 북해의 빙룡에게 먹힐 운명인 줄도 모르고. 북해 변방의 작은 마을. 그곳 기루의 상석에는 날카롭게 생긴 사내가 앉아 술을 들이키고 있었다. 20년 전 청운 건문의 외당주로서 문을 열어준 배신자, 철두방의 방주 조칠이다. 굳게 닫혀있던 기루의 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렸다. 열린 문틈 사이로 북해의 살기 어린 찬바람이 방 안으로 거세게 들이닥쳤다. 누구야? 어느 놈이 흠을 깨? 조칠이 소리치지만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다. 방 안을 채우고 있던 비릿한 술 냄새와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갔고 흔들리는 촛불 사이로 백운 휘에 서늘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좋지. 가문의 술맛은 여전하더냐. 조칠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죽었어야 할 소가주의 목소리다. 설마 백소가주님? 지옥에서 온 듯한 냉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가구들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말 한마디 건넬 가치도 없었다. 조칠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거대한 얼음 조각이 되어 산산조각 났다. 방 안에는 오직 서늘한 한기만이 맴돈다. 운이는 기루를 나서며 허리춤에 매달린 부러진 검자루를 매만졌다. 가문의 유일한 유산. 이제 시작이다. 너희가 쌓아올린 가짜 평화를 내가 가장 차가운 지옥으로 만들어주마. 밤의 숲은 백운 휘의 편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나무 사이를 흐르듯 이동했다. 전방 10장거리. 횃불을 든 무림맹 순찰대 5명이 투덜대며 걷고 있다. 에이, 이 추운 날에 북해 변방까지 순찰이라니. 맹주님도 참 너무하시지. 조용히 해 임마. 요즘 세상에 무리면 눈밖에 나면 가문 하나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야. 20년 전 청운 건문 꼴 나고 싶어?
백운 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가문의 이른이 그들의 추악한 입에서 오르내리는 순간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짧은 파공음과 함께 운휘가 손가락을 튕기자 서린 냉기가 대원들의 혈도를 깨뜨렸다. 4명이 소리도 못 내고 꼬꾸라졌다. 마지막 남은 조장만이 목에 닿은 차가운 검날에 온몸을 떨었다. 창문 건문 그 터에 지금 무엇이 있나? 그 마나루라는 기루가 서 있습니다. 무린맹의 비호를 받는 곳이라 저희는 그저... 운휘의 검날이 조장의 목을 살짝 스쳤다. 맺힌 피방울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얼음 결정이 되어 부서졌다. 거기 누가 관리하지? 도간용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청운산 자락. 한때 검기가 드높던 연무장에는 이제 분냄새가 진동했다. 화려한 등불이 걸린 3층 건물이 가문의 정기를 누르고 서 있었다. 백운휘는 담벼락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에는 술 취한 무례배들이 기녀의 허리를 감싸고 돌고 있었다. 이곳이 내 집이었단 말인가? 변해버린 가문의 털을 마주한 운희의 분노에 그가 진 돌담이 가루가 되어 흘러내렸다. 운희는 그림자가 되어 만화로 지하로 숨어들었다. 무린맹으로 상납될 보물들이 숨겨진 묵직한 돌문이 천천히 열렸다. 상자마다 찍힌 익숙한 문장. 청운 건문의 보검들과 영약들이 작물로 취급받고 있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쇠사슬 끄는 소리와 함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달 상납금이 부족해? 조천세 맹주님이 노하시면 니놈 목은 하나로 부족할 텐데. 애꾸눈의 흉측한 상처를 가진 사내 도간용이었다. 운이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도간용의 유일한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누구냐? 마부였지. 어린 나를 말에 태워주던 덕부 아저씨. 도간용, 아니 과거 가문의 마부였던 덕보의 안면이 경련했다. 그는 가문의 비밀 통로를 적들에게 팔아넘긴 대가로 이 타락한 기류의 관리자 자리를 얻은 자였다. 소가주님? 아니 죽었어야지 그때 분명히. 도간용은 품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들었다. 20년 전 멸문에 가담한 자들에게 약속된 지분과 이름이 적힌 배신자 명단이었다. 이걸 노리는 거냐? 못 준다 절대로. 도간용은 미친 듯이 웃으며 명단의 절반을 입에 쳐넣고 삼키려 했다. 나머지 절반은 촛불에 들이밀었다. 안돼. 운이의 빅룡 신공이 지하실 전체를 덮쳐 누르며 타오르던 촛불을 꺼뜨리고 공간을 통째로 얼려버렸다. 그러나 이미 명단의 윗부분은 타버려 재가 되었다. 남은 것은 단 몇 명의 이름뿐. 그 순간 기루 전체에 날카로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짜다! 지하 창고를 포위해라! 수십 명의 무사가 지하실 입구로 몰려드는 발소리가 들린다. 지하 밀실의 공기가 차갑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백운이가 선을 뻗자 자욱한 냉기가 지하실 바닥을 훑으며 환영을 빚어냈다. 저기다! 침입자가 저쪽으로 간다! 무사들이 쫓아간 곳에는 얼음으로 빚어진 운이의 잔상이 서 있었다. 그들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얼음으로 빚어진 운이의 잔상이 터져나가며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추격해오던 무사들을 덮쳤다. 진짜 운이는 이미 도간용의 뒷덜미를 낚아챈 채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기루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 운이가 도간용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도간용의 눈은 공포로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말해라, 타버린 이름들. 그중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네 단전부터 얼려주마. 서문광, 낙양 검기, 서문당입니다. 그자가 20여 전 문주님의 침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중림 기편에 은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배신의 대가는 차가울 것이다. 서늘한 냉기가 도간용의 전신을 감싸 안으며 그의 비루한 목숨을 앗아갔다. 중림은 비명으로 가득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천 개의 대나무가 서로의 몸을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운이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 속에 섞인 부자연스러운 호흡 하나. 십장 앞 대나무 꼭대기에 누군가 있다. 거센 빗줄기를 가르며
서문광의 청강검이 운이의 검과 맞닿아 날카로운 금소금을 내뿜었다. 스승님, 여전히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하시는군요. 빗줄기를 가르며 내려온 노인이 운이의 검 앞에 섰다. 백발이 성성한 서문광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과거 청운검문의 정예들만이 가졌던 청강검이었다. 살아있었구나. 귀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서 기어 나온 것이냐. 그 지옥에 당신들을 넣기 전까진 죽을 수 없었지. 늙었군, 서문광. 세월은 배신자에게도 공평한 법이지. 하지만 내 검은 20년 전보다 더 비열해졌다. 거친 천둥 소리와 함께 배신한 스승과 제자의 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서문광의 검은 낙엽처럼 불규칙하게 휘어지며 운이의 급소를 노렸다. 그러나 운이의 검에는 빅룡의 한기가 서려 있었다. 검이 맞닿을 때마다 서문광의 청강검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이 괴물 같은 무공은 뭐냐? 운이는 대답 대신 청운검법의 마지막 초식을 펼쳤다. 가문의 정기가 담긴 묵직한 일격이 서문광의 가슴을 꿰뚫었다. 한때 명숙이었던 노인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서문광은 입가에 붉은 피를 흘리며 허탈하게 웃었다. 과연 백승천의 아들이로군. 하지만 운이야, 넌 진실의 절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조천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더냐. 우리 가문을 멸하라고. 조천세, 그자는 그저 기회를 잡았을 뿐이다. 내 아버지를 실제로 죽인 건 무린맹의 적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서문광의 고개가 꺾였다. 그의 품 안에서 떨어진 작은 놀이개 하나. 그것은 운이의 어머니가 간직하던 물건이었다. 서문광이 남긴 의문의 말. 아버지를 죽인 자는 조천세가 아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수십 개의 화살이 중림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빗소리를 뚫고 날아온 수십 발의 화살이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며 운이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화살을 허용한 운이의 묵직한 몸이 차가운 진흙탕 위로 거칠게 고꾸라졌다. 명중이다. 어서 수고해라. 남궁대인께서 생포를 원하신다. 빗속에서 검은 복면의 무리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의식을 잃은 척하는 운이의 몸을 거칠게 밧줄로 묶어 술에 던져 넣었다. 흔들리는 수레 안에서 운이는 어깨의 한기를 단전으로 몰아넣어 출혈을 막으며 숨을 죽였다. 복수의 수레가 스스로 소굴로 향하고 있었다. 웅장한 대문이 열리며 복수의 수레가 소굴 안으로 들어섰다. 수레가 멈춘 곳은 인덕당이라 적힌 거대한 장원이었다. 겉으로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가르치는 자선당으로 이름 높은 곳. 하지만 운이의 예민한 감각은 담벼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잡아냈다. 햇살 아래 꽃들이 피어나네 인덕의 그늘 아래. 가장 밝은 곳 아래 가장 깊은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습격자들은 운이를 지하 밀실로 옮긴 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래. 청운검문의 망령을 잡아왔단 말이지. 지하 밀실의 상석에 앉은 사내 남궁 철이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물었다. 그는 남궁 세가의 방계이자 중원 무림에서 인덕검이라 칭송받는 명숙이었다. 20년 전 그 밤 씨를 말렸어야 했는데 조천세 맹주께서 너무 무르게 대처했어. 감히 내 작물 창고를 건드려? 운이는 눈을 감은 채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기억의 서랍에 새겼다. 배신자들의 거미줄은 정파의 심장부까지 뻗쳐 있었다. 남궁철이 보고를 받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 운이는 결박을 풀고 서재로 잠입했다. 책상 위에는 금륜법왕 조천세의 직인이 찍힌 비밀 서신들이 즐비했다. 그중 하나를 펴주자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이건 가문의 인장이다. 20년 전 멸문 당일 가문의 내부 방어망을 해제하겠다는 배신자의 확약서였다. 서신 하단에 적힌 암호 같은 서명. 그것을 본 운이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어떤 쥐새끼가 감히 대인의 서재를 뒤지는가? 남궁철의 호위무사들이 들이닥쳤다. 운이는 서신을 품에 넣고 일어섰다. 어깨의 상처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으나 그의 기세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있었다. 팔을 쓰지 않아도 너희를 죽이는 데는 무리가 없다. 운이의 신형이 흐릿하게 움직일 때마다 호위무사들이 얼음 조각이 되어 차례로 쓰러졌다. 운이는 오직 보법과 발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빅룡의 기운만으로 수십 명의 무사를 낙엽처럼 쓸어버렸다. 이곳을 통째로 태워라! 증거를 남겨선 안 된다! 남궁철은 도주하며 장원에 불을 질렀다. 남궁철이 지른 불길이 순식간에 별채를 집어삼키며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덮어버렸다. 운이는 남궁철을 쫓으려 했으나 타오르는 불길 너머로 보이는 품 안의 서신 필체를 다시 확인했다. 이 필체는 숙부의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동생, 자신의 숙부 백승우의 필체였다.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운이는 선택해야 한다. 배신한 숙부의 흔적을 쫓아 남궁철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불길 속에 갇힌 무고한 아이들을 구할 것인가? 대군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뜨거운 열기가 등을 핥히었으나 그의 심장은 이미 북해의 만년설보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협은 죽었다. 오늘 나는 마가 되어 그들을 쫓는다. 운이가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대기를 찢는 듯한 강력한 파공음이 울려 퍼졌다. 아이들의 비명이 잦아들수록 운이의 속도는 빨라졌다. 가문의 가르침을 버린 대가는 무거웠으나 증오의 무게보다는 가벼웠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남궁철의 마차 궤적만이 그의 눈동자에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좁은 산길. 남궁철의 호위대원들이 뒤를 돌아보며 경악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백발의 남자가 보였기 때문이다. 저놈이 아이들을 버리고 쫓아왔다. 써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써라! 운이는 검을 뽑지 않았다. 그저 손을 뻗어 허공을 움켜쥐었을 뿐이다. 빙하괴! 지면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남궁철의 마차가 뒤집혔고 말의 비명과 함께 마차가 박살났다. 부서진 마차 잔해 사이로 남궁철이 피를 흘리며 기어나왔다. 화려한 비단옷은 가기갈기 찢겨 있었고 정파의 명숙다운 위엄은 간데 없었다. 살려주게. 내 무림맹의 모든 기밀을 다 알려주겠네. 자네 숙부 백승우에 대해서도. 운이의 발걸음이 멈췄다. 숙부가 살아있나? 살아있다마다 그 자는 조천세의 가장 충직한 사냥개가 되었지. 20년 전 가문을 판 것도. 으악! 남궁철의 손등을 짓누르는 운이의 발끝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다. 어디 있나? 그 배신자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황룡전 맹주님의 바로 옆자리네. 그자가 모든 지하 통로와 방어망을 설계했으니 그자 없이는 조천세에게 닿지도 못할 걸세. 그러니 제발. 답은 들었다. 명숙의 마지막 예우로 가장 차가운 안식을 주지. 백운 휘가 부러진 검자루를 가볍게 휘둘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 칼날이 남궁철의 목을 스치고 지나갔다. 잘린 목의 단면에서는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극한의 냉기가 혈관마저 순식간에 동결시킨 탓이었다. 백운희는 공포로 부풀어 오른 남궁철의 머리를 집어 길가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다. 그것은 머지않아 도달할 무림맹을 향한 빅룡의 서늘한 선전포고였다. 남궁철의 목을 베어 길가에 던져둔 운이는 무림맨 본산 근처의 빈민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가문의 멸망 이후 이름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옛 가솔들이 있었다. 거지 차림을 한 노인이 운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가주님, 정말 소가주님이십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죽지 못해 살며 기다렸습니다. 무림맹 황룡전의 지하 통로, 백스모, 그자가 설계한 지도를 저희가 빼돌렸습니다.
운이는 노인이 건네준 때 묻은 지도를 움켜쥐었다. 숙부가 설계한 길을 통해 숙부의 목을 치러 가야 하는 운명의 장난이었다. 무림맹 본산 황룡전, 무림면주 금융법왕 조천세의 환갑연애, 거대한 북소리와 함께 금융법왕의 화려한 연애가 시작되었다. 중원의 모든 명숙이 모인 황룡전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다. 운이는 무림맹 무사의 복장을 한 채 그림자처럼 잠입했다. 코끝을 찌르는 진수성찬의 냄새와 향기로운 술 냄새. 20년 전 가문이 피칠갑이 되던 밤의 비린내와 대비되어 운이의 살기는 더욱 짙어졌다. 이 화려함의 밑바닥에 우리 가문의 피가 깔려 있구나. 연회석 상단, 금륜법왕 조천세가 황금잔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옆, 한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백스무.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동생이자 운이에게 건법의 기초를 가르쳐주던 다정한 숙부였다. 그는 이제 무림맹의 부맹주가 되어 배신의 대가를 만끽하고 있었다. 운이가 기둥 뒤에서 검자루를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그때였다. 상단에 앉아있던 금륜법왕이 술잔을 멈추고 정확히 운이가 숨은 기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귀한 손님이 오셨군. 20년 만에 돌아온 빅룡의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하는구먼. 조천세가 던진 술잔이 기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며 운이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수천 명의 시선이 운이가 있는 어둠으로 쏠린다. 숙부 백승우의 눈과 운이의 눈이 마주쳤다. 숙부의 얼굴에 비릿한 경련이 일어난다. 숙부 백승우의 눈에 비친 것은 공포였다. 운이는 보았다. 자신에게 처음 목검을 쥐어주며 검은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속삭이던 그 따뜻한 눈매가 이제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 비겁한 떨림을 보이고 있음을. 그 눈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운이의 발밑에서부터 푸른 얼음 균열이 번개처럼 뻗어나가며 연회장 전체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심장 깊은 곳,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줌의 체온이 재가 되어 흩어졌다. 빅룡 신공의 마지막 금제가 풀렸다. 그것은 무공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재앙이었다. 막아라! 맹주님을 지켜! 무림맹 무사의 외침은 완결되지 못했다. 그의 입 밖으로 나온 말마저 공중에서 얼음 결정이 되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연회장의 술잔과 화로, 심지어 무사들의 말조차 공중에서 얼어붙어 바닥으로 떨어져 깨졌다. 연회장 중앙에 거대한 금동 화로가 푸른 불꽃을 내뿜으며 얼어붙었다. 술잔을 들던 명숙들도 칼을 뽑던 살수들도 그 자리에서 생생한 표정을 간직한 채 투명한 얼음 조각상이 되었다. 살아있는 것은 오직 셋, 백운휘, 백승우, 그리고 조천세뿐이었다. 운이야, 살려다오. 나는 가문을 살리려 했던 것이다. 너만이라도 살리려고 조천세에게 무릎을... 그래서 아버님의 목에 칼을 꽂으셨습니까? 백승우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것이 긍정임을 안 순간 운이는 검을 휘두르는 대신 숙부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영원한 한기 속에서 가문의 영혼들에게 사죄하십시오. 백운이의 손에서 뻗어나간 빅룡 신공의 냉기에 숙부 백승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대한 얼음 기둥이 되어버렸다. 과연 마의 몸을 던져 신의 영역을 엿보는구나. 20년 전 내 아비 백승천의 목을 칠 때 그놈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느냐? 끝까지 이 조천세가 가문의 안위를 지켜줄 거라 믿더군. 그 어리석은 신뢰가 청운 검문을 잿더미로 만든 것이다. 말이 많군. 죽음이 두려운 자일수록 과거의 승리를 길게 읊조리는 법이지. 조천세, 네가 태양이라 자부하는 그 양기가 오늘 이 폐허 위에서 어떻게 식어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상석에 앉아있던 금륜법왕 조천세가 서서히 일어났다. 그의 전신에서 타오르는 황금빛 양기가 연회장에 가득 찬 냉기와 충돌하며 지독한 수증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조천세의 대일 광륜공이 뿜어내는 열기는 마치 땅바닥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음을 내며 주변의 얼음을 순식간에 증발시켰다. 부러진 가문의 검자루 위로 백운 휘에 투명한 기운이 맺혔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쇠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칼날이 되어 조천세 황금빛 양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오너라, 내 태일 광륜공 앞에 네 얼음 따위가 얼마나 버틸지 보겠다. 금륜만장. 조천세가 허공을 휘두르자 타오르는 태양을 닮은 황금빛 수레바퀴들이 백운휘를 향해 쇄도했다. 백운휘의 발밑에서부터 뻗어나간 빅룡 신공의 한기가 지면을 옥죄며 조천세의 열기를 막아섰다. 황금빛 양기가 닿는 곳마다 바위가 녹아내리고 그 위를 푸른 냉기가 다시 덮어버리는 기이한 광경이 반복되며 황룡전의 폐허는 지옥과 같은 수증기로 가득 찼다. 빅룡 구천식 제5장 빙하괴. 백운휘가 손을 뻗자 공기 중의 수분이 일순간에 얼어붙어 수천 개의 송곳이 되었다. 허공을 가르며 쏟아지는 얼음 송곳들은 조천세의 황금빛 방어막을 두드리며 불꽃을 일으켰다. 하지만 조천세는 코웃음을 치며 거대한 금륜을 휘둘러 그 모든 공격을 튕겨냈다. 금륜이 회전할 때마다 발생하는 고열은 백운휘가 쳐놓은 결계를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다. 겨우 이 정도냐? 부캐의 비기라더니 내 앞에서는 한낱 촛불 앞에 서리에 불과하구나. 천양개벽. 조천세가 양손을 펼쳐 바닥을 내리치자 그의 발밑에서부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땅속에 잠복해 있던 뜨거운 양기가 화산 폭발처럼 솟구쳐 오르며 백운휘를 덮쳤다. 백운휘는 신형을 비틀어 화염의 줄기를 피했으나 스쳐 지나가는 열기만으로도 어깨에 백발이 그을릴 정도였다. 조천세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연속적으로 폭발하며 백운휘를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과연 중원의 태양이라 불릴 만하군. 하지만 태양조차 삼켜버리는 것이 부캐의 겨울이다. 백운휘가 호흡을 가다듬고 검자루를 거꾸로 쥐었다. 그의 단전 깊은 곳에서 빅룡의 마성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청운검법 최종의 만리 빙하. 백운휘의 검이 바닥을 훑자 십리바까지 이어질 듯한 거대한 얼음 파도가 조천세를 향해 몰아쳤다. 조천세의 황금빛 양기가 빙하의 파도에 부딪히며 거대한 증기를 내뿜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백운휘의 한기는 조천세의 열기조차 얼려버릴 듯한 기세로 그의 전신을 압박했다. 조천세의 황금색 수레바퀴가 얼어붙어 회전을 멈추고 쩍쩍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되어 흩어졌다. 이럴 수가. 내 양기를 얼리다니. 네 놈이 정녕 마공의 몸을 판 것이냐? 청운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너희를 덮는 거대한 설원이 될 뿐. 하늘에서 푸른 유성이 떨어졌다. 아니, 그것은 수만 개의 얼음 칼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빅룡이었다. 백운휘가 공중으로 치솟아 내려찍은 일격에 조천세의 마지막 방어 기곰이 유리조각처럼 박살났다. 투명한 얼음 검신이 조천세의 오른쪽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지독한 한기가 그의 혈맥을 타고 들어가 피를 얼려버렸다. 조천세의 비명과 함께 그의 오른팔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단면은 피 한 방울 흐리지 않은 채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다. 태양과 같던 조천세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였고 그는 한쪽 팔을 잃은 채 비참하게 뒤로 나둥그러졌다. 너의 태양은 여기까지다. 황금빛과 푸른빛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 무린맹의 상징인 황룡전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무너진 잔해 사이로 떨어지는 돌가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다. 폐허 한가운데 백운휘가 홀로 서 있었다. 그의 가슴에는 금륜에 베인 깊은 자상이 새겨져 핏방울이 떨어졌으나 그 피조차 차가운 대지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어 마치 붉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조천세는 사라졌다. 한쪽 팔을 잃은 채 무너진 지하 통로 너머로
비참하게 자취를 감춘 뒤였다. 아버님,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중원의 하늘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따뜻한 남쪽 땅에 내릴 리 없는 북해의 살기 어린 만년설이었다. 백운이는 무림맹의 폐허를 등지고 걷기 시작했다. 그가 걸어가는 길 뒤로 중원 무림의 역사는 얼어붙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를 복숙이라 부를 것이고 누군가는 무림을 구한 검신이라 부를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저 가슴 속에 얼음 동굴을 품은 고독한 사내일 뿐. 강우에 나만 남았구나. 백운이의 백발이 눈바람 속으로 흩어지며 사라졌다. 그의 발자국이 남은 자리마다 훗날 전설이 될 서리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